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물리학과에 있는 박용근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토모큐브라는 회사의 CTO로도 있습니다. 먼저 이런 그 좋은 자리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아이브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관심 있는 분야는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 쓰이게 해서 생물학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병원에서 진단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어 볼까 하는 게 이제 연구실의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포를 관찰하고 있는 방식이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까지 사용되고 왔는데, 이런 방식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 쓸 것이냐 그러면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혁신 기술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서 이제 저희도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플라스틱 생성에 관련된 연구에 도움이 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현미경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초창기 현미경,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 브라이필드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세포는 잘 안 보입니다. 염색이 안 되어 있는 세포라던가 박테리아, 조직 같은 경우에는 투명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염색을 하지 않고서는 이제 세포를 관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1950년도에 나온 위상차 현미경인데요. 네덜란드 물리학자 프리츠 저니케라는 분이 만들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이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위상차 현미경을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은 레이블 프리, 그러니까 세포를 있는 그대로 염색 없이 찍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금도 그 세포 실험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장비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 위상차 현미경이 만들어내는 정보는 세포의 윤곽만 보여주기 때문에 큰 핵이라던가 큰 소기관 같은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밖의 정보들은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윤곽만 보여주지 이제 세포 내의 정보를 3D로 본다던가 아니면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 모니터링용으로만 쓰고 있죠. 최근에 많은 세포생물학 연구 분야는 형광 단백질이나 아니면 그 분자 염색 기술을 통해서 연구가 되어 왔고, 사실 그것 때문에 분자 세포 생물학이라는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예를 들면 형광 단백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랜스펙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가 원래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형광 분자라는 게 광 독성이나 그 포토블리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살아있는 상태로 세포를 관찰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현미경 기술 중에 하나의 중요한 그 드라이빙 포스 중에 하나로 AI와 결합이 된 세포 연구 분야, 현미경 영상 분석 분야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사람이 눈으로 세포 영상을 보면서 정성적으로 이제 관찰하던 것에서 넘어나서 정량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는 그 홀로그래픽 현미경이라고도 하고, 저희가 이걸 편의상 홀로토모그래피라는 말을 만들었는 게 HT라고 하는 기술을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세포를 전처리 없이, 그러니까 픽세이션이나 스테이닝 없이 내부를 정확하고 정량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NH3T3셀을 이제 실시간으로 관찰을 하면은 3차원 영상에서 이제 가운데 슬라이스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세포 안에 이제 리피드 드럼렛이라든가 뉴클레스 멤브레인, 뉴클리얼라이 같은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떠한 전처리도 않기 때문에 이제 세포가 살아있는 그대로를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도 그 수백 나노미터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MB411 셀라인, AML 셀라인이거든요. 한 15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세포를 염색 없이 내부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두꺼운 조직처럼 1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두꺼운 조직들도 찍을 수가 있어서 다양한 이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 기술인데요. 기술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HT라는 기술, 홀로토모그래피를 저희가 줄여서 HT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 HT 기술은 엑스레이 CT의 레이저 버전이다 이해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엑스레이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검진 하실 때 그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를 찍는 거는 2차원 엑스레이 이미지고요. 기흉이라던가 큰 몸의 변화가 생기면은 2차원 프로젝션 이미지에도 보이긴 하지만,
암 조직이라던가 뭐 작은 구조를 볼 때는 엑스레이 이 2D 이미지만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기술이 이제 CT인데요. 컴퓨터드 토모그래피 약자죠. 이 동그란 기기 안에 들어가면은 엑스레이 소스와 디텍터가 돌아가면서 여러 장의 2D 엑스레이 이미지를 찍습니다. 이거를 이제 컴퓨터가 리컨스트럭션 해주면은 이 사람 몸을 구성하는 엑스레이 흡수도를 3D로 복원을 시켜주는데 이걸 바탕으로 연구도 하고 진단도 하는 분야에 이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죠. 저희는 똑같은 기술을 레이저로 구현을 하는 건데요. 사람 몸속을 보는 게 아니고 세포 속을 보는 거고 레이저 홀로그래피를 이용해서 여러 장의 2D 홀로그램 이미지를 찍은 다음에 컴퓨터가 리컨스트럭션 해주면은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굴절률, 리프렉티브 인덱스라고 하는 물리량을 3D로 복원을 해줍니다. 이 굴절률이라는 게 물리에서는 물질을 지날 때의 빛의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고유한 물리량인데요. 이거의 생물학적인 의미는 단백질 농도입니다. 굴절률과 단백질 농도는 선형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굴절률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단백질 농도 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변화 상수가 있는데 변화 상수를 가지고 곱해주면은 그 3차원 굴절률 토모그램에서 세포나 조직의 3차원 단백질 농도 맵이 나옵니다. 정량적인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농도와 부피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질량을 2개에서 곱하면 이제 나오는 것처럼 정량적인 영상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이제 최근 특히 이제 10년 내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이 되면서 세포 생물학을 비롯한 다양한 세포나 조직 이미지에 적용이 이제 되고 있고요. 저희가 개발한 현미경으로 이런 영상들을 찍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프라이머리 컬처 셀을 계속 키워가면서 이게 뭐 엑손 덴드라이트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볼 수가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세포, 캔서 셀 라인에 있는 세포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나믹스를 찍을 수가 있고요. 1초에 여러 장의 3D를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이런 다이나믹한 변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텀셀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 염색을 안 하고 전체를 안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광량도 굉장히 약하고 흡수가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포에 어떤 영향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재료 세포 치료제에 들어가는 이런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스텀셀 같은 경우에 이제 다양하게 영상을 얻어서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상도가 110 나노미터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 컴포컬보다 더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혈소판이 액티베이션 되는 과정 전후를 정량적으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HT로 나오는 굴절률 영상과 기존 현미경 모달러티인 이제 형광 이미지를 또는 염색된 스테이닝 이미지를 같이 찍으면은 코렐레이티브한 어널리시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 대장 조직 샘플을 이제 몇 가지 마크로 염색을 해서 핵은 달피로 염색을 하고 이제 몇 가지 백혈구에 관련된 거를 이제 형광 염색을 한 다음에 저희 현미경으로 찍으면 HT 정보가 이제 구조 정보를 주고 이런 형광 또는 이런 스테이닝 영상이 분자 정보를 줘서 마치 PET-CT에서 펫이 분자 정보를 주고 CT가 구조 정보를 주는 것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면역 항암 분야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칼티 세포가 류케미 B 세포를 공격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할 수 있다라는 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널리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생물학 연구하시는 분들 랩에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5년 전, 6년 전에 창업을 해서 이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를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 회사의 코파운더 겸 CTO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 HT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최근에 다양한 재미있는 세포생물학 분야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찾아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세포생물학에서 핫한 토픽 중에 하나가 페이지 세퍼레이션 또는 이제 바이오몰레큘러 컨덴세이션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세포 안의 소기관들이 이제 뭐 뭉쳤다가 생겨났다가 다이나믹하게 이런 변화를 겪잖아요. 근데 워낙 빨리 변하고 염색이 또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 형광 현미경 베이스로는 연구가 쉽지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HT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염색도 필요 없고 이런 덴시티가 바뀌는 것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의 이빈재 교수님께서 이제 작년에 PNS 논문을 쓰셨고, 올해 초에는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그 암세포, 이 세포 안에 있는 바이오몰레큘러 컨덴세이시 그 메타스테이스랑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표지 논문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 굴절률로 잘 볼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그 리피드입니다.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디포사이트라든가 아니면 그 에서레스칼로시스에 관련된 여러 이제 폼셀 같은 경우에는 그 세포 내에 리피드 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리피드를 보기 위해서는 세포를 픽세이션 한 다음에 나일로레드를 쓰던가 만약 뭐 오피다이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염색도 쉽지도 않고 정량화가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 리피드의 굴절률이 사이로플라즘의 굴절률보다 월등히 크거든요. 그래서 굴절률 토모그램만 찍으면은 어디가 리피드이고 어디가 사이로플라즘인지가 바로 구분이 됩니다. 복잡한 영상 처리를 안 하더라도 이 간단한 스트레스 홀딩만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 연구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위에서 보시는 영상은 살아있는 세포를 먼저 HT 기술로 찍어서 어디가 리피드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그 검증을 위해서 이 세포, 똑같은 세포를 픽세이션 한 다음에 나이로 레드로 염색을 해서 본 겁니다. 두 개 위치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박테리아도 저희가 이제 잘 찍을 수 있는 세포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뭐 주제랑 연관되어 있지만 기존 브라이필드 현미경 또는 그 페이지 컨트라스트 같은 현미경들은 이제 박테리아의 윤곽만 희미하게 볼 수가 있는데 HT로 굴절률을 찍게 되면 박테리아의 내부의 굴절률을 볼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뭐 카운팅이라던가 박테리아 스피시스를 AI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연구들로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이제 최근 들어서 세포생물학 하는 분야에 알려지면서 이런 그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재미있는 논문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기술이 더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이 HT 기술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HT 기술이 AI랑 만나면은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찍은 굴절률 토모그램 자체가 많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소기관들이 있는지 알 수가 있지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정량적인 분석을 시스템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 세그멘테이션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AI를 적용한 예도 있고요. 또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굴절률 토모그램으로 담기는 세포의 구조 정보가 세포의 종이라던가 아니면 그 와이프로셀의 서브타입과 이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가지고 그 사전에 학습한 세포의 형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신경망을 이제 개발을 해서 어떤 박테리아의 스피시스인지 아니면 뭐 CD4 expressing, CD8 expressing, 뭐 더 심지어는 면역 노화에 관련된 뭐 CD54라든가 이런 세포들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연구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굴절률이라는 거의 기술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염색 없이 세포의 구조 정보를 살아있는 상태로 빨리 볼 수 있다. 이건 장점이 되지만 이 기술의 약점이 있습니다. 분자 특이성이 없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굴절률 토모그램을 찍으면 저기가 무슨 소기관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정보 나오지만 어떤 분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몰레큘러 스페시피시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리피드와 같은 특수한 그런 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프로틴들이 그 굴절률이 농도랑 이제 비례하는 상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굴절률 값만 가지고는 어떤 분자인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페이스 앱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되는 AI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염색이 된 세포를 HT 영상도 찍고 그다음에 기존 현미경 모드로 그 형광 이미징 정보도 찍은 다음에 두 개를 페어로 트레이닝 시키면은 학습이 끝난 다음부터는 염색을 안 한 세포에 AI를 적용을 하면 굴절률 정보로부터 분자 정보도 추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구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웨비나의 본 주제로 들어와서 이런 배경 그 테크닉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그 바이오 플라스틱 중에 하나인 pH를 생산하는 연구에 그 적용을 해봤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생태계 교란 문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그 많은 컨선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마이크로 플라스틱입니다. 그 이런 생태계에서 플라스틱들이 굉장히 디그레이데이션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이렇게 작은 형태로 그 파편화된 마이크로 플라스틱 주로 이제
뭐 밀리미터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마이크로 플라스틱들이 지금 생태계에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고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내에서 상수도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이 상수도에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비율이 뭐 적게는 20%, 높게는 50%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디텍이 어렵습니다. 이게 배양으로 커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아직은 그 데이터가 없을 정도로 이게 아직 그 미지의 분야인데 그만큼 세포나 아니면 사람 또한 여러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까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인데요. 화학적으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 자연계에서 그 박테리아와 같은 그런 그 생명체를 이용해서 이 플라스틱의 일종인 PHA와 같은 것들을 생산하게 되면은 이거를 그 쓸 때에는 플라스틱처럼 쓸 수가 있지만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완전히 자연 분해가 돼서 물과 CO2 정도로 이제 분해가 돼서 자연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플라스틱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생산이 양이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쇼핑몰이나 식당 가보시면 이런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용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더 빠르게 시장에서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넌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플라스틱 종류와 그리고 바이오디그레이더블한 플라스틱 종류가 나와 있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자연 상태에서 완전히 생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이 이제 많이 더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PHA입니다. 여러 가지 그 장점 때문에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2% 내외 정도로만 생산이 되고 있지만 이게 짧게 몇 년 후에는 보통 한 10% 이상 시간적으로 계속 증가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미난 거는 이제 PHA가 박테리아에서 생산이 될 수가 있어서 그 바이오 리커미넌트 DNA를 가진 박테리아들 가지고 이런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제 동행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특정 조건에서 박테리아 안에서 얼마나 이런 PHA가 생산이 됐는지 그리고 그 어떤 공정 최적화를 또 해야 되고 또 QC를 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분야에서는 이렇게 생산된 그 박테리아 내에서 생산된 PHA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정량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 기술들로는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미징 베이스로 이제 PHA를 관찰하는 분야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PHA를 그 그린 플로레센 프로틴 같은 걸로 이제 염색을 한 다음에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그 기술이 있겠고요. 방법이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염색을 하는 그 어디셔널한 스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과 비용, 노력이 들어가 있게 되고 또 그 그린 플로레센 프로틴으로 이제 레이블링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박테리아의 성장과 생성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높은 해상도를 얻기 위해서 TEM이나 크라이오 토모그래피 같은 거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스티샷 하나만 찍기 위해서 고해상도 이미지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 생산으로 가게 되는 그 대량으로 이제 많은 세포들을 찍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게다가 이런 TM을 찍게 되는 경우에는 세포를 말 그대로 주기 상태로 찍기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이런 pH를 보기 위해서 정량화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세포들을 바이오리액터로 박테리아들을 한참 키운 다음에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이제 세포들을 다 터트려서 그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기술로 얼마나 많은 이제 그 pH가 생산이 되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많이 길러야 되는 시간과 노력이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세포를 다 터쳐서 이게 화학적인 방법으로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세포들을 키우기가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분야에서 저희가 그 생각을 한 거는 이 HD 기술을 적용을 하면 요 PHA를 살아있는 박테리아에서 계속 관찰하면서 모니터링할 수가 있고 염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량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연구 자체는 2015년, 6년도에 이제 저희 연구실과 카이스트 이상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는 이런 토모큐브와 같은 상용화된 현미경이 없다 보니까 그 현미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프로토타입 그 제품을 가지고 연구실에서 이렇게 여러 부품 만들어서 한 현미경으로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그 미세 조정, 뭐 얼라이먼트, 캘리브레이션 이런 스텝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실험 자체가 좀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게 좀 풀리면서 속도가 빨라졌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세포를 이제 측정하는 그 프로토콜을 잡는 문제가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한번 프로토콜이 잡히고 측정하는 그런 방법론이 이제 잘 정립이 된 이후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측정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살아있는 박테리아, pH를 생산하는 박테리아를 준비를 해서 간단하게 그냥 배양 미디어에다가 놓고 현미경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장의 홀로그램을 이제 앵글 스캐닝하면서 이제 여러 각도를 바꿔가면서 입사각도 바꿔가면서 여러 장의 홀로그램을 찍습니다. 49장 정도 홀로그램을 찍고요. 이 홀로그램이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빛의 세기 정보와 방향 정보를 둘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보를 추출을 한 다음에 CT에서 하는 것처럼 영상을 3D로 리컨스트럭션을 시켜주면은 3차원 공간 내에서 굴절률 정보가 나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XY, XG, YG 슬라이스에서 이제 박테리아 모양도 보이고 이 박테리아 안에서 이제 굴절률이 높은 부분들이 pHA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정 스레스홀드로 잘라서 빨간 pHA에 해당하는 거는 빨간색으로 보이게 하고 나머지 사이로플라즘은 이제 녹색으로 보이게 하면은 이렇게 박테리아가 측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 샘플을 가지고 이제 실험에 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연계에서 pHA를 생산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C 네카토를 가지고 이제 샘플 한 그릇을 하나의 샘플을 준비를 했고, 두 번째는 그 C 네카토로에 있는 pHA 바이오신스 진을 이제 리컴비넌트 DNA를 사용한 이콜라이를 이용해 가지고 자연계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그 리컴비넌트 DNA 기술을 이용해서 pH를 생산할 수 있게 변형한 그 이콜라이 두 개의 샘플군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토모그램을 굴절률 토모그램을 이제 찍기 시작했는데요. 그 질문이 이제 첫 번째 검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은 굴절률이 높은 게 진짜 pHA가 맞느냐?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화면 B와 C에 보시는 영상은 HT 기술로 찍은 굴절률 토모그램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G 섹션에서 이제 여러 장 크로스 섹션을 본 거죠. 봤을 때 굴절률 값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건데 저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굴절률 값이 1.39 정확한 마지막 셋째 자리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이제 끊어주면은 그 이상은 pHA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확인했냐면은 pHA를 염색을 한 다음에 염색을 해서 찍은 그 같은 세포에 대해서 염색을 해서 찍은 형광 정보와 그리고 저희가 스레스홀드 값으로 추출을 한 그 굴절률이 얼마 이상이 나오는 영역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 에뮬레이티드 플로레센스라는 거는 굴절률이 얼마 이상이 되는 그런 그 HT 영상이고요. 아래쪽에 플로레센스는 실제로 pH만 선택적으로 염색을 한 형광 염색입니다. 저희가 설정한 스레스홀드 이상을 봤을 때에는 이렇게 그 정답지와 일치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값을 그 이후의 분석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자연계에서 pH를 생산하는 네카토로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고요. 24시간 배양을 한 다음에 그 세포들을 다양한 박테리아들을 찍었고 대표적인 5개의 영상만 보여드린 겁니다. 이 안에서 pH가 잘 생성이 된 애들도 있고 생성이 안 된 애들도 있는데 저희는 인디비주얼 셀 레벨에서 이러한 영상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그 통계 분석이 가능했고요. 리커미넌트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도 그 48시간 후에 배양 후에 이제 세포를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pH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그 3차원 영상, 특히 이제 굴절률 토모그램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정량 분석을 했는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셀 볼륨, 박테리아의 셀 볼륨은 단순히 굴절률 값이 배경 미디어보다 높은 애들을 따면은 전체 세포 볼륨은 쉽게 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H 볼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형광으로 확인이 된 스레스홀드 굴절률 값 이상에 해당하는 그 볼륨을 pH라고 가정을 해서 3차원 영상에서 pH 볼륨을 이제 따서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세포 안에서 넣은 pH 볼륨은 단순히 셀 볼륨에서 pH 볼륨을 뺀 값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pHA의 질량인데요. 저희가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pHA의 굴절률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었고, 문헌에서 알려져 있는 pH의 굴절률과 pH의 농도 간의 상관관계, 이거를
리프렉티브 인덱스 인크리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리프렉티브 인덱스 인크리먼트 값이 알려져 있거든요. 화공에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값을 굴절률에다가 곱해주면은 저희가 측정한 굴절률 영상에서 pH의 덴서티가 바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pH 웨이트는 pH 앞에서 계산한 pH의 볼륨과 방금 계산한 pH의 덴시티를 곱하면은 pH의 웨이트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이셀 웨이트, 줄여서 이제 DCW라고 저희가 이쪽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세포의 전체의 드라이셀 건조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계산한 pH의 질량과 넌 pH의 질량을 더하면 되는데 넌 pH의 질량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세포의 볼륨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틴들에서에 해당하는 그 리프렉트 인덱스 인크리멘트 값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하면은 이넌 pH 볼륨에 대해서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세포의 질량도 계산할 수가 있고 pH의 컨텐츠는 이렇게 계산된 pH의 웨이트를 전체 셀 웨이트로 나누는 걸로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룹인 자연적으로 pH를 생산하는 그 시네카토로에 대해서 정량 분석을 해봤습니다. 0시간, 배양 후 8시간, 16시간, 24시간에 대해서 정확한 그 세포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50개는 넘었던 것 같아요. 측정을 해봤고 세포의 볼륨은 평균적으로 한 3펜토리터 정도 나오고 세포의 질량은 한 4마이크론 정도, 긴 축으로는 4마이크론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pHB의 여기서 이제 pH를 B를 생산하는데 pHB의 덴서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굴절률에다가 굴절률 인크리멘터를 곱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계산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pHB의 덴서티가 있고 부피를 pHB의 볼륨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pH 웨이트를 이런 식으로 피코그램 단위로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넌 pH의 웨이트도 화면에 안 나와 있지만 계산을 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서 드라이셀 웨이트를 전체 세포의 건조 질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체 DCW 중에 pHB가 차지하는 그 부피 비율을 이런 식으로 pHB 컨텐츠로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0% 이하의 그 pHB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가 24시간 후 배양 후에는 50% 가까이 이 세포의 질량의 pHB가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커미넌트 이퀄라이를 가지고 같은 실험을 했고요.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이퀄라이, pH는 아니지만 효과적으로 리커미넌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pH를 만들어냅니다. 세포의 볼륨도 이제 쫙 커지는데 48시간 후 데이터만 보시면은 pHB의 질량이 평균적으로는 3피코그램, 많이 생산한 애들은 한 10피코그램 가까이도 생산을 할 수가 있었고, 이 pHB의 덴시티도 이제 살짝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CW, 전체 드라이셀 매스도 한 4피코그램 정도로 이제 증가를 했었고, 나중에 가면은 전체 세포 질량 비중에 60에서 한 70% 정도가 pHB가 이제 생산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동시에 인디비주얼 셀 레벨에서 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코릴레이티브 어널리시스가 가능했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지만 그중에 좀 유의미하게 봤던 걸로는 그 세포의 질량, 볼륨이 커지면서 이 pHB의 웨이트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굉장히 그 강한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pHB의 컨텐츠에 대비해서 그 전체 세포의 그 크로스 섹션 에어리아 가운데를 봤을 때 그 원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커지는가를 이제 봤을 때는 시네카타로 같은 경우에는 일정은 유지가 되지만 이퀄라이 같은 경우에 이게 빵빵하게 커지면서 살짝 증가하는 거를 저희가 관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영상 분석을 좀 더 시스테마틱하게 해보기 위해서 폴라리티와 센트럴리티라는 것도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요. 폴라리티라는 거는 이 이콜라이 그 박테리아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 로드 쉐입 이콜라이 박테리아들이거든요. 이런 로드 쉐입에서 이 생성된 바이오플라스틱이 가운데 있냐 아니면 양 그 극지방에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봤을 때 가운데 있으면 폴라리티가 0, 이 위쪽이나 아래쪽 극지방으로 가면은 폴라리티가 1이 나오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센트럴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그 스피어에 세포를 딱 잘랐을 때 가운데를 스피어를 봤을 때 이게 이 센터에 모여 있냐 아니면 바깥으로 퍼지냐를 가지고 센터에 모여 있을 때를 1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그 폴라리티만 먼저 놓고 보면 시네카타로 같은 경우에는 폴라리티가
한 0.23 정도로 이제 일정이 유지가 됐고요.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배양을 시작했을 때는 폴러리티가 한 0.6까지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운데로 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센트럴리티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이제 크게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안 났는데 시네카토르나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도 센트럴리티는 한 0.7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걸로 저희가 관측을 했고 가운데에서 이제 중앙부에서 자라고 이 셀 멤브레인 쪽에서 자라는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폴라리티와 폴라리티도 이제 pH의 컨텐츠에 따라서 이렇게 봤었고요. 재미난 거는 이콜라이나 네카타르도 마찬가지지만 배양 시간이 많이 흘러서 pH의 컨텐츠 비율이 많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 폴라리티가 떨어지는, 다시 말하면은 처음에는 좀 바깥쪽에 자라다가 얘네들이 커지면서 뭉쳐지면서 계속 가운데로 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관찰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타임랩스 영상을 찍은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만요. 마우스로 됐구나. 레이저 포인터를 끄고,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배양을 계속 하면서 이제 세포를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트로젠 리미트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시네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더 pH 생산이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조건인데 이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pH가 살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뉴트리언 리치를 상태를 만들면은 박테리아는 잘 자라나지만 pHAB의 생산은 잘 안 늘어나는 조건이 여기서 보시면은 박테리아들은 쭉 이제 커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안에서 pHB의 생산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리커미넌 DNA를 이용해서 장시간 동안 배양을 하면서 측정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박테리아들이 자라나면서 분열하고 그 내부에서는 또 pHB가 생성되는 것을 이제 계속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세포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타임랩스 어나리시스 가능하다라는 어떤 데몬스트레이션 목적으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시네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pH가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 내부에 여러 개의 그래뉼들을 만들어 있고 이 그래뉼 자체가 이제 극지방으로 간다기보다는 가운데에서 이제 폴라리티가 가운데에서 박테리아들이 pH를 생산을 이제 계속 하는 걸로 제가 관찰을 했고요.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 덩어리 위주로 pHA가 생산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분열할 때 위치에 따라서 이게 폴라리티가 뭐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낮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한 덩어리 형태로 자라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운데로 오는 그런 경향을 저희가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PHA 바이오센서시스 관련된 연구들이 최근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이게 필요하고 더 중요하게 된 거는 바이오플라스틱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제 관련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 이유인데요. 과거에 형광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런 세포들을 관찰을 하고 안에서 생성되는 pHA를 정량적으로 측정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HD 기술을 적용해서 살아있는 상태에 있는 박테리아를 이렇게 타임랩스로 되게 손쉽게 측정을 하면서 동시에 박테리아가 생성하는 pHA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이제 연구 실험은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을 했고요. 다행히 논문이 작년 가을에 이제 퍼블리케이션이 돼서 되게 소개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논문은 작년 8월 달에 출판이 됐고요. 최소영 박사와 이제 이상혁 교수님 랩에 있었던 이제 최소영 박사가 대부분의 이제 실험 샘플을 준비하고 실험과 분석을 했고 저희 연구실에 있던 있었던 정재영 박사 현재 삼성에 있고 또 이제 오정훈 학생이 측정과 장비 개발, 뭐 측정 분석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만 드리자면요. 이번 달 말에 또 저희 연구실에서 냈던 논문을 저희 관련 연구를 수행했던 조영주 학생이 웨비나를 브릭에서 할 예정인데요. 여기서는 아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HT 영상에서 염색 없이 형광을 AI로 추출하는 기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